보시는 것처럼 요즘 대기업이 돈을 싸들고 막 몇천억씩 투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KT가 카이스트 손잡고 초고대 AI 개발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5월 23일 날 나오기 시작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디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거대 AI를 한다고. 근데 네이버는 약간 좀 빨리 시작해가지고 5월 19일에 뭐 이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 그랬습니다. 네이버가 아무래도 좀 빠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니까. 그리고 보면 LG도 초거대 AI를 만든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는 LG는 좀 특이하게, LG는 요 기사에서는 안 나왔는데 1200억 정도의 이제 비용을 투자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 좀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이 뭐 이제 돈을 몇천억씩 때려 눕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그 흔하지는 않죠. 그것도 경쟁적으로 지금 나왔는데 여기 KT, LG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는 캡처하지 않았는데 SKT도 마찬가지로 그 이 초고대 AI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뭔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초고대 AI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서 작지 않은 금을 이렇게 투자하겠다라 그럴까요? 이걸 한번 오늘 살펴보려라 그러고요. GP, 초거대 AI라는 걸 얘기할 때는 요 GPT-3라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GPT-3라는 게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됐던 게 국내에서 이슈가 됐던 게 지금이 2021년이니까 작년 20년 겨울 정도에 GPT-3가 나오면서 국내에도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큰 충격이었고요. GPT-2부터 국내에 조금 알려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GPT-2가 재작년이니까 19년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일부 사람들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뭐 이제 이쪽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관심이 있었는데 GPT-3가 있으면서 국내에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원래는 MS와 일론 머스크가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오픈 AI라는 곳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 MS하고 일론 머스크라 그러긴 했는데 맨 먼저 스타트는 이제 일론 머스크 쪽에서 좀 더 끊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이제 비영리 단체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MS 이런 데다가 이제 그 투자를 했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유명하긴 하지만 요즘 뭐 특히 뭐 도지코인이나 뭐 이제 코인 관련해 가지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정신 상태가 상당히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면은 이 오픈 AI라는 거를 그 미는 것도 보면은 이제 약간 정신 상태가 독특합니다. 본인은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거의 핵심은 이제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은 대표적인 그 인공지능의 응용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은 이 사람은 대표적인 이제 반대론자예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이제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모습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제 그 오픈 AI에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독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끌고 그러다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뛰어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되게 조금 그 뒤처졌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 게 우리나라 돈으로 1.2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GPT-3를 개발한 오픈 AI에서는 컴퓨터를 샀습니다. 이 컴퓨터를 뭐 정확하게 어떤 걸 샀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1.2조라는 거는 엄청난 돈이죠. 이걸 가지고 그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제 그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사실 보면은 학습 기법이나 이런 게 되게 독특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라 그러면은 엄청나게 돈을 써가지고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학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GPT-2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게 뭐 800만 개 웹페이지, 뭐 15억 개 단어를 학습을 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GPT-3에서는 1조 개를 학습했다라 그러는데, 뭐 정확하게 뭐를 학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충 얘기하는 거 보면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중요 페이지 다 그
수집해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라고 그러고요. 책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제 주요 백과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학습을 시킨 걸로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고, 그리고 GPT-3에서는 훨씬 더 많은 거를 이제 학습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언어 모델 사이즈 변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 매개 변수라는 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옵션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제 조금 그 프로그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길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기존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죠. 그래서 정확한 비유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흔히 비유를 할 때 인공지능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요. 사람의 이제 뭐 이제 뉴런이 많으면은 그걸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가 이제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 매개 변수가 많으면은 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판단과 진짜 사람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보적인 이제 성능을 가지게 된 거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제 엄청나게 모으다 보니까 좀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되게 철학적인 질문까지도 이제 답변을 해준다라고 그래요. 뭐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기존에는 뭐 이제 되게 단답형적인 거나 교과서적인 거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되게 철학적인 답변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예문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그 첨부를 다시 보여드리려라 그러는데, 간단하게 뭐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든가,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든가, 아직은 복잡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간단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스카이넷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받고 있고, 이거를 이제 깜짝 놀랐고,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은 기존의 이제 학습 방법과 학습 이제 모델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혁신을 만든 게 이제 딥러닝인데, 이 GPT-3는 그 기술에 발전했다가 이제 양의 발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거를 그 데이터를 넣어봐서 이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상 외의 것들로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이제 발전이 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실질적으로 GPT-3가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은, GPT-3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을 쓰는 거에 사실 특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글을 쓴다는 건 곧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처럼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네골라스와 김리는 함성을 지르며 무기를 들고 오크를 향해 진격했다. 이렇게 쓰면은 그 다음 문장을 오크들은 기가 먹먹할 정도의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심지어 엘로트마저 후퇴할 수밖에 없다로 시작되는 2000자 정도의 글을 자동으로 쫙 써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글을 쭉 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쓴 다음에 뒤에 자동으로 2000자 써주고, 만약에 뒤에 있는 문장이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뒤에 있는 문장을 살짝 수정하면 그 다음에 2000자를 써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간단한 기본적인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그 GPT-2가 나왔을 때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게, 이게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못할 수준으로 벌써 GPT-2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그 오픈 AI 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공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주저를 되게 많이 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초거대 AI를 만들겠다라 그러는데,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그 초대규모 언어 모델이란, 조금 뭐 말은 어렵지만은 쉽게 말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PT-3, 버티 뭐 이런 그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는데, 둘 다 이제 글 쓰는 거 관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어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비지도 학습을 한다라 그러는데, 비지도 학습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대부분 현업에서 쓰고 있는 거는 그 지도 학습입니다. 이거는 강아지, 이거는 고양이, 이거는 컴퓨터, 이거는 뭐 냉장고, 이건 세탁기,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를 알려준 다음에 고양이 쫙 집어넣고 강아지 데이터 쭉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데이터를 계속 부어주다 보면은 이걸 가지고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엄청나게 무조건 이제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인공지능이 일종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눠줘요. 이걸 이제 비주도 학습이라 그러는데, 사실 아직 비주도 학습은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잘 안 되거든요.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서는 쓰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는 사실 잘 안 쓰는 방법이긴 한데, 방금, 아직도 이제 그 지도학습도 기술적인 한계가 많고, 그 시행착오를 계속 해가면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비지도학습은 사실 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데이터를 엄청나게 두드려 박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 학습을 시키는 게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지도 학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룹핑이나 이런 거를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주도 학습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얘를 가지고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다라 그랬죠.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사실 그대로 써먹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이학습이라는 걸 한번 시켜요. 근데 전이학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테니스를 인공지능한테 가르치고 싶다라 그래요. 물론 뭐 테니스를 가르치는 게 지금 인공지능 기술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테니스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테니스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되게 프로 수준의 선수가 딱 치는 이 모습에 대한 데이터를 그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야구라고 할게요. 어떤 거를 공이 왔을 때 딱 맞히는 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야구 데이터가 테니스 데이터는 훨씬 테니스 데이터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테니스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일종의 파라메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면서 쉽게 말해서 옵션을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야구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옵션을 조정해서 그 다음에 그 테니스를 가르치는 게, 테니스를 하나하나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그 초대규모 언어 모델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얘한테 비주도 학습을 시켜놓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에 대한 베이스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위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학습을 비지도 학습으로 이미 시킨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게 내가 쓰고 싶은 목적에 맞게 이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번역에 갖다 쓰겠다, 아니면 영화 자막을 쓰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다시 재학습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초거대 AI의 기본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거기 때문에 정부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 전에 왜 대기업이 뛰어들라고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T-3에서도 그 인터넷에 있는 웬만한 것과 뭐 주요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긁어가지고 학습을 했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뛰어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GPT-3는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은 90%에서 95%가 영어로 학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중에서는 한글은 더더욱 적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은 아직 아무도 그 시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큰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나 뭐 이제 LG나 KT, SKT 이런 그 국내 거대 IT 회사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대기업들만 뛰어들고 대기업들만 전유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엄청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나 아니면은 워크스테이션급의 조금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쭉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는 이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슈퍼컴퓨터 그냥 좋은 슈퍼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하나인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슈퍼컴퓨터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하려라 그러면은 대규모 데이터 셋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 대규모 데이터 셋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사전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단순히 이제 국어 사전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어에 대한 다양한 변형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종의 상당한 이제 국문학적 지식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 한국어 언어 모델, 이미지 정보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이게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업이나 대기업만으로 이게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다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문권에서는 이제 GPT-3가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 정부 이제 코업을 해가지고 한글을 잘 다룰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AI는 지금 정부, 뭐, 그, 대기업 할 것 없이 지금 엄청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는 분야고, 이 부분이 이제, 뭐,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